가족의 최대 명절 추석. 시청자 여러분도 성묘하셨습니까? 요즘 들어 성묘시 예초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즐거워야 할 추석에 예초기 관련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예초기로 인해 베이고 찢기는 심각한 상처를 낳거나 신체 절단 사고까지도 일으키고 있는데, 특히 추석 명절 동안 성묘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예초기 사고의 위험은 끊이질 않는데, 그렇다면 예초기로 인해 가장 많이 다치는 신체 부위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바로 눈입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조사에 따르면 예초기로 인해 가장 많이 다치는 부위가 눈, 팔, 손, 손가락, 다리, 발, 발가락 순으로 나타나는데, 그런데 왜 바닥 가까이에서 작업을 하는 예초기로 인해 다리가 아닌 눈이 가장 많이 다치는 걸까요? 2004년 9월 경기도 파주의 한 야산에서는 40대 남성이 예초기 작업을 하던 중 예초기가 그만 자풀이 아닌 기둥에 부딪히면서 목에 깊이 패이는 심각한 상처를 입었으며, 2003년 8월 서울의 어느 산에서 역시 예초기 작업을 하던 60대 남성은 눈을 다쳐 실명할 뻔했습니다. 이렇게 목을 다치고 눈을 다치게 한 당시의 상황들을 화면을 거꾸로 돌려 다시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사례에서는 예초기 날이 쇠기둥에 부딪혔다는 것을, 두 번째 사례에서는 예초기 날에 돌멩이 등 이물질이 부딪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렇게 예초기 날이 쇠기둥에 부딪히고 돌멩이에 부딪혔을 때 어째서 사고가 발생하는 걸까요? 제작진은 사고 당시와 비슷한 상황을 재현해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만약에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대비해 두꺼운 강화 아크릴판과 50cm 두께의 스티로폼으로 세트를 에워싸고, 먼저 예초기 날이 암석이나 쇳덩이 등 딱딱한 물체에 부딪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예초기 날이 돌아가기 시작하고 예초기 날에 점점 가까이 다가가는 암석 덩어리, 그리고 엄청난 굉음을 내며 암석과 부딪히는 예초기 날. 고속 카메라에 잡힌 화면을 살펴보면 예초기 날이 암석에 부딪히면서 암석의 파편들이 깎여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놀랍게도 깎여나간 파편들은 사람의 위치에 서 있는 마네킹의 머리 높이까지도 튀어오릅니다. 이렇게 높이 튀어오른 암석 파편들은 사람의 눈과 목을 다치게 하는 것. 어째서 예초기 작업 도중 눈이 다치는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지 실험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우리나라 산의 특징은 우거진 잡초와 숲을 사이에 보이지 않는 잔돌멩이가 많다는 것. 그래서 이번엔 우리나라 산과 비슷한 환경을 만들고 예초기를 돌려보겠습니다.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는 예초기. 서서히 자풀더미가 예초기로 다가옵니다. 그 순간 순식간에 잘려나가는 자풀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풀 속에 숨어있던 잔돌멩이들이 예초기 날에 부딪혀 이리저리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튀어오른 잔돌멩이들은 사람에게까지 튀어 상처를 입히고 높이 튀어오를 경우 눈이나 얼굴까지도 다치게 하는 것입니다. 예초기 날이 돌과 같은 단단한 물체에 부딪히면 돌 파편 등이 튈 수 있습니다. 게다가 불량 예초기 날이 부딪혔을 경우엔 돌 파편뿐만 아니라 날이 깨져 날 파편까지도 튈 수 있는데요. 예초기는 정지 상태가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돌이나 날 파편은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특히 눈의 각막과 같은 약한 부분은 작은 티끌로도 상처를 입을 수 있는 데다가 대개의 경우 눈에는 보호장구도 착용하지 않기 때문에 돌이나 날 파편이 튀었을 경우엔 심각한 상처를 입고 심하면 실명까지도 이를 수 있습니다. 예측의 날 중에서도 가장 흔히 쓰이는 것이 바로 일자날이라고도 불리는 일체형 이도날.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알려진 관절형 날에 비해 일체형 이도날을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관절형 날로 비교적 단단한 페트병을 자르는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된 걸까요? 고속 카메라에 잡힌 화면을 보니 단단한 페트병에 부딪혀 날이 꺾이긴 하지만 페트병의 한쪽 면이 잘려 액체가 밖으로 뿜어져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일체형 이도날. 일체형 이도날이 스치자 그대로 도동강이 나고 마는 페트병. 일체형 이도날의 위력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번엔 관절형 날로 더 단단한 강목을 잘라보는 실험. 관절형 날이 스치자 강목 모서리에 흠집이 나는데 자세히 보면 단단한 강목에 부딪힌 관절형 날이 완전히 꺾이면서 강목에 흠집만 낼 뿐 완전히 잘리지는 않고 날이 튕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일체형 이도날. 일체형 이도날을 강목에 갖다 대자 강목 모서리를 깎아내더니 곧이어 완전히 자르고 말았습니다. 관절형 날과 달리 꺾이지 않는 일체형 이도날은 이렇게 단단한 물체에 부딪혀도 쉽게 자를 정도로 힘이 세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찾지만 그만큼 사람 몸에도 훨씬 심각한 상처를 입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벌초 작업을 조금 더 안전하게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예초기는 물론 날을 구입할 때는 안전검사를 받은 제품인지 꼭 확인하십시오. 안전한 나일론 날이나 관절형 날로도 충분하니 위험한 일체형 이도날보다는 이런 날을 사용하십시오. 예초기를 사용할 때는 보호 마스크와 보호 장갑, 무릎 보호대는 필수. 눈이 다치는 사고가 많으므로 보안경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도 아시겠죠? 날을 연결하는 볼트가 헐겁거나 비뚤게 대충 조여졌을 경우 날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꽉 조여졌는지 확인하십시오. 튀는 돌 등을 막아줄 수 있는 안전 커버는 반드시 달고 작업하십시오. 예초기 사용 중 돌이나 날 파편 등이 튀면 사용자는 반사적으로 예초기를 들게 돼 이로 인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치는 사고도 발생합니다. 예초기를 사용할 때는 반경 15m 내에 사람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경사면에서 작업할 경우 위에서 아래로 향한 작업은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을 해야 하므로 넘어지면 예초기 날로 인한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사진 곳에서는 작업 방향을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작업하십시오. 자풀이 날에 엉켜 작동을 멈췄을 때 맨손으로 자풀을 제거하려다가 다시 날이 돌아가면서 손가락이 잘릴 수 있습니다. 날의 스위치를 끄고 시동 끄고 장갑 낀 손으로 엉킨 풀을 빼내십시오. 이렇게 안전하게 예초기를 사용해도 또 하나 주의해야 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벌초 때마다 찾아오는 벌의 위협. 미리 벌초를 하기 위해 선친의 산소를 찾은 넘버원 씨. 날카로운 칼날의 잡초가 시원스럽게 깎여나가고 조용하던 산은 넘버원 씨의 벌초하는 소리로 떠나갈 듯합니다. 바로 그때 예초기가 지나간 자리에서 뭔가를 발견한 넘버원 씨. 그것은 바로 땅벌집. 호기심이 발동한 넘버원 씨의 위험천만한 행동. 넘버원 씨는 점점 손을 뻗치기 시작하는데 넘버원 씨는 벌집을 건드리고야 말았습니다. 서운한 벌떼들은 벌집에서 하나둘 나오기 시작하고 날아오는 벌에 당황한 넘버원 씨.
잘못하다가는 목숨까지 잃을 수도 있는 위기 상황. 과연 벌에 쏘이지 않기 위해 넘버원 씨가 취해야 할 행동은 무엇일까요? 1번 개울이나 웅덩이 등 물속으로 뛰어든다. 물속에 뛰어들면 일시적으로는 안전할 수 있지만 사람이 숨을 참지 못하고 머리를 내밀 경우 벌들에게 집중 공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3번 최대한 빨리 뛰어서 그 자리를 벗어난다. 벌은 시속이 최고 50km까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가능하다니까. 그래서 벌을 그런 이긴다는 거야. 것은 불가능하죠. 따라서 벌을 보고 뛰는 동작은 벌에게 목표물을 인식시켜주고 위협할 수 있는 과격한 동작이 되기 때문에 뛰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2번 납작 엎드린 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 벌떼는 위협을 가하지 않는 대상은 절대 공격하는 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벌의 공격을 당할 시에는 그 자리에 엎드려 가만히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신경이 집중되어 있는 머리나 목은 팔로 감싸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렇다면 벌은 어떠한 경우에 사람을 공격하는 것일까요? 실험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제작진은 전문가의 보호 아래 안전장비를 착용한 후 벌이 있는 곳에서 뛰어보겠습니다. 실험자가 뛰기 시작하자 벌은 또 위협적으로 달려듭니다. 납작하게 엎드린 후 가만히 있어 보겠습니다. 실험자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자 벌이 차츰 다른 곳으로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거의 벌을 볼 수 없습니다. 자극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벌은 공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벌을 자극할까요? 벌은 사람이 풍기는 냄새에 따라 반응합니다. 과연 벌은 어떤 냄새에 자극을 받는지 직접 실험해 보겠습니다. 한 명에게는 헤어스프레이를 뿌리고 또 한 명은 여성용 향수, 나머지 한 사람은 아무것도 뿌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과연 벌들은 어떤 냄새 쪽으로 몰려들까요? 헤어스프레이의 독특한 냄새에 벌이 공격하기 시작하고, 그렇다면 향수 냄새는 어떨까요? 향수 냄새에 자극을 받아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벌떼들. 그러나 아무것도 뿌리지 않은 쪽에는 벌이 거의 접근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벌은 냄새에 강한 자극을 받으므로 야외에서는 벌을 자극할 수 있는 무스나 헤어스프레이, 또 진한 향의 향수 등의 사용은 삼가야 합니다. 사람이 아닌 음식물의 경우는 어떨까요? 포도와 오이를 넣고 실험해 보았습니다. 잠시 후 포도 위로 새카맣게 몰려든 벌떼. 반면 단냄새가 없는 오이에는 벌이 별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야외에서는 포도와 같이 단냄새가 나는 음식물은 벌떼가 모일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벌은 어떤 색깔에 반응할까요? 노랑, 빨강, 파란색 옷을 각각 입고 어떤 쪽에 벌떼가 모일지 실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색깔 옷을 입은 실험자들이 벌을 유인해 봤습니다. 파란색 옷은 벌이 조금 붙었고 노란색 옷은 벌이 가장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반면 붉은색 옷 주위에는 벌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벌은 적색과 파란색보다는 노란색에 가장 자극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벌은 천의 소재에 따라 공격 성향이 다르다고 합니다. 표면이 거칠거칠한 면 소재의 천과 표면이 매끄러운 소재의 천을 비교해 공격 성향을 알아보겠습니다. 거친 표면의 천에 닿자 벌이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거친 천에 무섭게 반응하는 벌떼. 왜 그럴까요? 위협적으로 박혀있는 벌집. 사람의 피부라고 생각하면 사망할 수 있을 정도로 치명적입니다. 우와, 깊이가 매끄러운 천은 어떨까요? 매끄러운 천에는 벌들이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야외에 나갈 때는
거친 소재의 옷보다는 매끄러운 소재의 옷을 입는 것이 안전합니다. 야외에서 활동해야 할 때는 황색 옷은 피하고 표면이 매끄러운 소재의 옷을 입으십시오. 무스나 스프레이 등 냄새가 나는 헤어 제품은 사용하지 말고 되도록 단내가 나는 음식은 삼가야 합니다. 또한 숲풀이나 나무 및 땅속에 벌집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만약 벌집을 건드렸을 경우 섣불리 행동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십시오. 벌, 피하는 것보다 건드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그러네요. 네. 사실 저도 어렸을 때 그 할아버지 뭐 이렇게 산소 성묘 가서 벌에 쏘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다 같이 성묘를 가도 쏘이는 사람만 항상 매년 보면은 벌에 쏘이는 사람만 쏘인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부터는 성묘를 갈 때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네. 향수 뿌리지 말고 네. 그리고 매끈매끈한 옷. 제가 집에 오락 프로그램 때문에 쫄쫄이 의상들이 많거든요. 네. 그럼 매끈매끈한 옷을 입고 성묘를 가도록 해요. 벌뿐만 아니라 네. 여러분들 예초기 사용하실 때도 주의하시고요. 맛있는 거 먹고 성묘하셨으면 이제 남은 건 뭡니까? 네.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오시는 것만 남았죠. 그렇습니다. 예, 예. 추석 때 네. 가장 사실 걱정인 게 이게 바로 귀경길 운전입니다. 그렇습니다. 길이 밀려서 막 보통 한 서너 시간 걸릴 길이를 네. 7시간, 8시간씩 걸려서 오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위험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혁재 씨 같은 경우 또 아이까지 있고 너무 신경 또 쓰이죠. 여러분들도 아이가 있어서 더욱더 걱정이 되실 텐데 집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자동차 사고 대처법들을 이런 것도 알려줘요? 저희들이 모았습니다. 혁재 씨 잘 보세요. 함께 보시죠.